최근에 호주 아들레이드 대학교 등이 주거 불안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서 주목받았는데요. 주거 불안이라는 건 꼭 국제 난민이 아니더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현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를 같이 볼까? 진짜 월요일부터 기다렸어요.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병헌, 박보영, 박서준 배우 주연의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일단 배우 라인업에서 됐다. 네네. 네. 올해 개봉에 화제를 모은 작품이고 최근에 또 대종상에서 작품상을 받기도 했죠. 근데 저는 최근에 OTT에서 이 영화를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화에 경제적 이야기가 가득 차 있을 수 있나. 와. 이거 진짜 영화 연구소용 영화다. 정말 소개하기에 딱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 노리고 만들었네. 네. 그렇죠. 목돈연구소 네. 주말 코너에 들어오려고 네네. 제작된 그런 영화는 아니겠지만 저도 이거 보고선 진짜 생각이 많아졌어요. 일단 영화연구소 맞춤용 영화다. 내용이 어떤가요? 이 영화는 정체불명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서울이 초토화된 상황을 그렸는데요. 그 가운데 황궁 아파트라는 곳만이 유일하게 남아서 주민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 황궁은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그 거주민들에게나 아니면 외부 세력들에게나 그 유토피아로 여겨지는데요. 근데 이 황궁이라는 아파트 누가 보기에도 굉장히 낡고 허름합니다. 아파트의 가치는 결국에는 그 자체의 완성도나 신식 이런 상태뿐만이 아니라 입지가 결정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부분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이런 불안정한 주거 상황 속에서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불안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묘사합니다. 최근에는 도시에서 주거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주거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건 또 왜 그런지 함께 들여다보시고요. 아울러 아파트에나마 생존하는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결국엔 이미 폐허가 된 빈집에 남아있는 식량을 주워오는 건데요. 그러다가 대형 슈퍼나 마트를 발견하게 되면 굉장한 수확을 하게 되죠. 먹거리가 쌓여있는 곳으로서 대형마트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형마트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커머스가 떠오르면서 마트가 계속 고전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대형마트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여기까지만 들어도 경제 얘기가 이렇게 많구나. 다시 되새겨 보게 되는데 일단 이 내용부터 자세히 한번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을 통째로 뒤집어 엎을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다 보니까 가스도 폭발하고 대형 화재도 발생하면서 대부분 인명이 희생됩니다. 그런데 황궁 아파트라는 곳은 비교적 안전한 땅에 세워둔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이 대재앙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생존자들이 그곳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아파트에 원래 살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네네. 이 참사를 피해서 그 안으로 대피한 사람들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섞여 있는데요. 처음에는 주민과 비주민 그런 식으로 모두 어우러집니다. 아파트 환경을 미화하는 직원부터 경비원, 이웃 아파트의 생존자까지 아파트 단지 안에 피신하는데요. 복도 같은 곳에 장사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세계를 설득력 있게 묘사하려는 장치가 좀 눈에 띕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현금 사절 같은 이제 문구를 걸어놓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건데요. 현금이 거의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니까 현금 대신에 쌀같이 교환 가치가 있는 걸 가져와야지 물건을 내준다는 것이죠. 야, 진짜 물물교환의 시대가 됐다. 황궁 아파트라는 이름도 참 그쵸? 네네. 그 허름한 외관과 달리 이름이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네. 이 황궁 아파트는 그래서 사람들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나요? 근데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불안한 동거잖아요. 내부에서는 왜 우리의 소중한 이 보금자리랑 자원을 외부인들에게 내줘야 되냐 이런 불만이 나오겠죠. 그래서 진짜로 그런 불만이 나오던 도중에 외부인과 주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를 계기로 황궁 아파트에서는 아파트엔 주민만이 살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게 되죠. 물론 당장 아파트 밖으로 나가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니까 이거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황궁 아파트 안에선 아파트 주민만 살 수 있다는 원칙을 결국에는 그 결론으로 내릴 수 있게 되고 외부인을 쫓아내며 방범대를 만들어 외부인의 유입을 막습니다.
각각 이병헌, 박보영, 박서준 정말 뭐 이름만 들어도 믿고 보는 배우들인데 이분들의 역할도 궁금합니다. 네,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영탁이라는 캐릭터는 혼란 상황에서 입주민 대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굉장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묘사되는데요. 아파트 안에 화재를 진압하고 외부인을 쫓아낼 때 가장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덕에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습니다. 주민들 앞에 나서 마이크를 잡고 윤수일의 아파트를 열창할 때 와. 세계가 이 다 허물어져 버린 디스토피아 속에서도 주민들이 뭐 야구장 응원가 부를 때처럼 환호하기도 하거든요. 그의 카리스마라는 게 어떤 성격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다만 이런 캐릭터가 대부분 그렇듯이 다소 독재적인 성격으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뭐 박보영 배우가 연기한 간호사 명화, 박서준 배우가 연기한 공무원 민성은 사이 좋은 부부로 나오는데요. 아내인 명화 쪽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라는 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지든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강한 신념을 지닌 인물이고요. 반대로 민성은 가족이 생존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인물이죠. 그래서 명화가 주민과 비주민을 차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반면에 남편인 민성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부부 사이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황궁 아파트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로서 계속 주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지 OTT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와, 진짜 보고 싶다. 이게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거주 공간에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름대로의 규범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설정들이 참 흥미롭기도 하고 콘크리트라는 이 물질의 느낌은 유토피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은데. 그러니까요. 좀 차갑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도 참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한국의 주택 특성이 그처럼 잘 반영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리메이크하기는 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달합니다. 절반을 훨씬 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건지를 글로벌 기준으로 보기 위해 2020년 OECD 데이터를 살펴보시죠. 해당 자료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우리나라 공동주택 비율은 75%인데요. 2위 스페인이 66.1%이니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파트 위주의 주거 형태를 띠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단독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인은 이 서사의 밑바탕에 깔린 감정을 깊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사 올 때 모덕을 돌리고 그리고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의 주요 활동 시간대를 알게 되는 등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웃을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더 가깝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야, 우리 아파트 공화국 맞네요. 네네. 이 정도로 아파트가 일반적인 주거 형태다. 그리고 선호하기도 한다. 근데 아파트에서 너 우리 아파트 사는 아이 아니니까 여기서 놀지 마. 놀이터에서 아이를 쫓아낸 사건. 저는 이거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네네.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랑 좀 겹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뭐 2021년 인천의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의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작년에도 서울 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 원화에 아파트 놀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안건이 올라왔으나 다른 입주자에 의해 기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 같이 좀 놉시다. 네, 같이 놀아요. 아니 이거 뭐 네. 유지보수 관리 비용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거 뭐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런 표현 쓰는 사람은 어른 아닌 걸로. 네네. 네. 네, 역할에 너무 과몰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영화로 다시 돌아가서 황궁 아파트 거주민이 외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걸 두고 갈등하는 부분에서 난민 이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박창영 기자의 생각이네요. 네네. 아무래도 뭐 난민 입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뭐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난민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격화하는 국가 간 분쟁이 난민을 늘리고 있는데요. 유엔 난민 기구가 올해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쟁, 박해, 폭력과 인권 침해로 강제로 집을 떠난 사람의 수가 무려
1억 800만 명에 달합니다. 이건 2021년과 비교해 1,900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역대 최대치로 실향민이 늘어난 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고요. 지금은 이팔 전쟁 때문에 또다시 난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있었던 이 피난민들이 이집트로는 들어갈 수 없다. 이집트가 국경을 또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라 늘어나는 난민을 수용하는 거 이것도 이슈잖아요. 그 상황에 처하지 않고는 또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렇죠. 뭐 네. 그런 식으로 뭐 찬반을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뭐 지적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죠.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이집트 문제를 비롯해서 뭐 최근에는 그 이탈리아가 뭐 자국 불법 이주민 3천 명을 수용할 난민 센터를 알바니아에 설립하는 데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이 뭐 치안 불안, 뭐 관광지 이미지 타격 등을 이유로 우려한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정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영화가 더 와닿기도 하는데 영화는 결국은 이 주거 불안에 따른 그 정서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극단적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일상을 다른 각도로 보게 해주는 작품인데요. 주거가 불안정할 때 사람이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지 느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파트 밖으로 쫓겨나간 외부인들은 너무나 초조해 보이고 때로는 폭력적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파트 내부에 있는 사람도 언젠간 바깥의 존재들에 의해서 쫓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죠. 최근에 뭐 호주 아들레이드 대학교 등이 주거 불안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서 주목받았는데요. 주거 불안이라는 건 꼭 국제 난민이 아니더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국토교통부 2022년 주택2회 거처 주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여관, 호텔 등 숙박시설 객실에 사는 사람이 2017년 3만여 가구에서 2022년 5만 8천여 가구로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아니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호텔이 좋아서 산다 이런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여관이나 달방 같은 걸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가 된 자료가 있는데요. 뭐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는 이를 뭐 도시 밀집도 상승해서 찾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원이 도시로 집중되다 보니까 인구도 그쪽으로 몰리고 뭐 그런데 도시의 주거비를 감당하기는 만만치 않은 가구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유엔은 주거 빈곤층이 2018년 약 10억 명에서 2050년 30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거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면 식량을 구하러 정말 비장하게 떠나잖아요. 이 설정이 다소 우스꽝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정말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정찰대가 마트를 발견하고 환호성을 지른다. 이 장면 저 잊을 수가 없어요. 네네. 이게 뭐 세계가 그야말로 초토화되다 보니까 황궁 아파트 사람들은 수렵 채집 사회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 생명체도 대부분 죽은지라 뭐 사실상 빈집과 빈 가게에 남은 음식을 채집하는 것밖에 식량을 구할 길이 없는데요. 뭐 그러다 대형 마트를 발견하면 장기간의 식량을 구하게 되는 것이니 우울한 세계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보입니다. 그만큼 대형 마트라는 곳이 신선식품의 저장고로서 갖는 위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콘크리트 유토피아 외에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디스토피아를 그릴 때 뭐 대형마트는 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 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산드라 블록이 주연한 버드박스에서는 하늘을 보면 인간이 미쳐버리는 괴 현상이 확산되면서 생존자들이 평상시엔 집에 꽁꽁 숨어 있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안대로 눈을 가리채 돌아다니는데요. 이들 또한 몇 달치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형마트를 발견하면 환호합니다. 좀비랜드 더블탭, 워킹데드 등 좀비물에서도 뭐 이런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위상은 굉장합니다. 뭐 그런데 이런 디스토피아 속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서의 대형마트라는 이 영화나 드라마의 클리셰가 수십 년 후에는 어쩌면 클리셰로서 더 이상 작용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요즘엔 조금씩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대형마트가 디스토피아 사회에 노다지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왜 그래요?
네, 그건 바로 최근 대형마트 위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대표적인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2% 안팎 위축됐습니다. 반면 이들의 반대편에 있는 쿠팡은 올해 3분기 8조 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성장했습니다. 연간 첫 흑자 달성도 확실시되고 있고요. 엔데믹이 본격화한 올해 마트 수요가 늘고 이커머스가 위축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커머스는 계속 질주하고 마트 수요 회복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이에 이마트는 올해 서울 성수점, 이수점, 경기 광명점의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이커머스에 익숙해진 고객들이 코로나가 잠잠해진 지금도 이커머스에 익숙해져서 마트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무섭잖아요. 사람의 습관, 네네. UI라는 거,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걸 바꾸기 어렵다. 한 번 이렇게 인이 배겨버리면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데 산업계에서도 아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도 그러면 살 길을 찾아야겠죠. 예, 대형마트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여전히 그 대형마트가 이커머스에 비해서 그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시 살려본다 이런 그쵸. 방침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이커머스보다는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그 고객들이 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눈으로 보고 고를 수 있으니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네. 네. 여기 계시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식품의 신선한 주달 등을 더욱 강화해서 수요를 회복하겠다. 이런 전략도 세우고 있고요. 일부 마트는 관계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물건을 조달함으로써 상품값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영화팬인 저로서도 대형마트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길 바라는데요. 좀비가 서울을 점령했을 때 도망칠 곳이 있어야 하니까요. 아하, 제 생각이 짧았네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야채만 생각했어요. 좀비까지 생각했어야 되는데. 자, 영화는 재밌습니까? 예, 최근에 재택근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최첨단 대형 사무실을 갖춘 회사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사무실이 1만 평이고 최첨단 설비를 갖췄다고 한들 자신의 몇 칸짜리 방만큼 편안한 공간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집이 사람을 그만큼 편안하게 해주는 건데요. 온종일 공적인 공간에서 긴장 상태에 있다가 집에만 돌아가면 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죠. 반면에 이 영화에서 아파트 밖으로 쫓겨나간 사람들은 이 당연한 권리를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세계 어딘가에는 이 영화를 자신의 현실로 볼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관객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 밖에도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극단적 상황 설정으로 관객을 불편하게 하는데요. 그런 설정을 통해서 관객은 내가 지금 이 아파트에 산다는 게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을 다른 각도로 한번 조명해보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콘크리트 유토피아 한번 꼭 관람해보세요. 좋아요. 같이 볼 만한 영화가 있을까요? 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기발한 상상으로 가득한 작품인데 설정만 간단히 설명해드려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파괴 직전의 지구에서 우주선을 히치하이킹하며 극적으로 탈출해서 생존자가 됩니다. 지구는 그렇다면 왜 파괴 직전 상태가 되는가? 바로 은하계 전체의 개발을 관장하는 개발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가 은하계 초공간 이동형 우회로라는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경로상에 있던 지구를 철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발을 위해서 원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건물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영화는 지구 전체를 바로 그 개발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일상을 또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보고 싶어지네요.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